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5월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는 미국 경제 기반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중국보다 더 큰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9만 개였습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지만 마침내 균형을 잡는 수준이고 실업률은 거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살상무기 구입 연령을 21살로 높이는 등의 제안을 하고 의회가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같은 제안을 한 시각 즈음에도 미국의 교회 파킹랏 등에서 여전히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는 살상무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높인 내용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도한 캘리포니아주가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뉴욕주도 같은 도전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공화당이 지금처럼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 한 미국에서 의미 있는 총기 규제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영킴과 미셸 스틸 한인 연방하원 의원 두 사람 모두 바뀐 지역구에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영킴 의원은 공화당 도전자를 이겨야 하고 미셸 스틸 의원은 같은 아시아계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올해 중간선거의 핫타픽인 총기 규제안에 반대합니다. 역시 핫타픽인 낙태에도 두 의원 모두 반대합니다. 테슬라 운전자 750명 이상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작동하는 동안 갑자기 브레이크가 켜진다고 불만해 조사 중입니다. 테슬라 사주는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주식값은 내려갑니다. 역시 트위터 인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중인 4월에 암 치료를 받았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결론이라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으로 국토의 5분의 1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 총기 규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뭔가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대국민을 하러 오는 그 길에는 보통 이제 문이 열리면서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부터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형태인데 어제는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기 멀리부터 그 레드 카펫이 쭉 깔려 있고 그 레드 카펫 양쪽에 촛불이 쭉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텍사스라든가 뉴욕에서 최근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정말 죄 없이 숨진 희생자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서 뭐 가장 강조된 것 가운데 하나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again 계속 이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본인이 텍사스주의 그 우발디에 가봤더니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는데 너무 처참하게 숨졌기 때문에 뭐 AR-15과 권총 등으로 그래서 DNA로 면봉으로 확인하는 과정 있죠. 그런 형태로 했었어야지만 됐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더 일어나야지 되는가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암이라든가 또 이 심장질환이라든가 여러 자동차 사고, 아이들 경우 심장질환은 아니고요. 암이라든가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보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학교 가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어린이가 더 많다 하면서 경관, 이제 근무 중인 경관과 역시 복무 중인 군인이 지난 20년 동안 근무 중에 숨진 것보다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서 숨진 숫자가 더 많다라는 현실을 대통령이 알려줬습니다. Over the last 2 decades, more school-age children have died from guns than on-duty police officers and active-duty military combined. Think about that. More kids than on-duty cops killed by guns. More kids than soldiers killed by guns. For God's sake, how much more carnage are we willing to accept? 네, 얼마나 더 많은 그 대학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합친 것보다, 컴바인한 것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근무 도중에 총으로 숨진 경관과 지난 20년 동안 역시 복무 도중에 총으로 숨진 군인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총에 맞아 숨진 어린이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꼭 학교에서만 총에 맞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더 많은 죄 없는 미국인이 희생돼야지 됩니까? 하면서 본인이 버팔로, 뉴욕에 가서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나 텍사스 가서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전부 희생자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의 메시지인데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봐라.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라 하는 뭐 이런 것.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규제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뭐 신원조회라든가 강화 그리고 레드 플래그법 뭔가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총을 일시로 빼앗는 그런 것 뭐라도 의회가 해야지 된다. 상식의 바탕을 둔 총기법을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막아야지 되는데 미국에 너무 많은 학교와 직장 그런 곳이 킬링 필드 영화 제목 그대로죠. 배틀필드 전쟁터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안은 무엇인가? 그 안은 살상무기와 탄창은 일단 금지하자. 금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사는 나이를 살상무기의 경우 AR-15, AR-47 같은 것 나이를 지금 18살에서 21살로 올리기라도 하자. We need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And if we can't ban assault weapons, then we should raise the age to purchase them from 18 to 21. Strengthen background checks. Enact safe storage law and red flag laws. Repeal the immunity that protects gun manufacturers from liability. Address the mental health crisis, deepening the trauma. 네, 그 얘기도 하는군요. 그리고 총 제조 회사가 이렇게 그 제조한 그 총으로 숨졌을 때 전혀 그 책임을 다 지금으로서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면역을 주지 말자. 그리고 정신건강 같은 것. 학교에도 이제 이 같은 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정신건강에 관한 뭔가를 해야지 된다. 상담하는 분들, 또 간호사,
학교에 계셔야지 된다. 누군가의 총을 뺏자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죠. 총기 규제라는 것이 총기를 갖고는 이때 가질 사람이 적절하게 갖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총기 규제안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총을 뺏자는 게 아니라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총기 소지자면은 이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도 합법적인 총기 소지 그리고 미국의 그 총기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망가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는데 동시에 미국의 수정헌법 2조라는 것 200몇 년 전에 1791년도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라는 것은 모든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상무기를 금지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면 사는 나이라도 높인다. 이런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아들 대통령 행정부에서 2004년도에 만료됐습니다. 1994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시행이 돼서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이걸 연장해 주지 않았는데 살상 무기가 금지된 그 기간 동안 이 총기로 인한 뭐 이런 그 사고 같은 것이 사고 내지는 뭐 사건, 학살, 살해 같은 것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원에서 지금도 또 계류됐고 수없이 많이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상원에서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60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공화당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원치 않는 것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뭔가를 하자. 이것도 다 또 선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미 총기 그 규제안에 대해서는 중간 선거의 핫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대통령이 이 같은 그 대국민 연설을 하는 전후로 어제도 역시 아이오와주의 에임스라는 지역의 코너스톤 교회의 파킹랏에서 누군가가 총을 쏴서 2명의 여성이 숨졌습니다. 총 쏜 남자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법집행관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전해집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고요. 6시 51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7시 넘어서 연설을 했으니까 그 전이죠. 이 원인은 모릅니다. 누군가가 무작위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조사 중이고요. 그 전에 2시 30분에 현지 시간으로 밀와키의 위스콘신주죠. 남부의 레이신이라는 곳에 그레이스랜드라는 묘지에서 역시 2명이 총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있었던 오클라호마 털사 병원에서의 그 총격 사건은 총격범이 이번에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45살이고 이분이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2명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들 그리고 리셉셔니스트가 또 무슨 죄입니까? 리셉셔니스트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갔던 환자 1명 이렇게 숨졌고 이 범인도 그 숨졌는데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자신의 총에 맞아서 어쨌든 그런데 이 범인은 이 사건을 벌리기 몇 시간 전에 AR-15 총을 샀답니다. AR-15 스타일의 라이플을 샀다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어제 이 살상무기 반자동 소총을 21살이 안 되면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자동 그 라이플 소총 구매하는 사람은 또 누구나 플러스 면허를 가져야지 됩니다. 무슨 텍사스처럼 정말로 21살만 되면 모든 총에 전부 핸드건까지 뭐 면허도 없고 훈련도 없고 뭐 허가증이 면허죠. 곧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도 있어야지 되고 나이도 21살 돼야지 된다. 이거 운전면허증 생각하면 되잖아요. 운전면허증 물론 16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허증도 또 갱신해야지 되고 총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상식적인 그 의견이고요. 아무튼 현재는 뉴욕에서는 권총에만 필요합니다. 이 그 허가증은요, 퍼밋은요.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버몬트, 워싱턴, 유타는 지금 추진 중이고 앞서 불러드린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버몬트, 워싱턴 주는 21살 이상이 돼야지 이 살상 무기를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누군가가 고소를 하겠죠. 뉴욕주에서.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미 이런 것을 시도를 했는데 5월 11일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캘리포니아주에 21살 이상이 돼야지 살상무기를 살 수 있다. 이 법은 우연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최종적인 판결은 뭐 이런 문제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중간 하급법원이건 대법원이건 항소법원이건 모두 그 법원의 판사의 성향이 무척 중요하죠. 캘리포니아주가 무척 진보적인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조차 21살은 적어도 돼야지 살상무기를 살 수 있다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도 이렇게 소송에서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주 단위로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다른 주로 어떤 형태로든 총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신원조회, 전국적인 어떤 그 통일된 그 총기 규제안 같은 것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되기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유권자이신 분들은 혼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군데에서의 선거가 미 전국적으로 무척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 그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지금 뭐 5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5석이 공석이고 5표 정도만 있어야지 435에서 그 과반수니까는요.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209명이니까. 그런데 이 2석이 마침 또 한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사 가지 않았는데 왜 저도 이제 그런 그 가족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 주소에 살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늘 영킴이었는데 영킴이 안 오는가? 그리고 영킴 대신에 미셸 스틸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킴과 미셸 스틸의 가장 그 이슈가 된 그 전국적으로 낙태와 총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 매체를 보면은요, 이 정치 문제를 다루는 폴리티코부터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물론이고 전부 이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 지역구의 선거가 굉장히 그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미 전국적인 매체가 보도하는 것이 상원은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고요.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221, 공화당이 209, 공석이 5군데거든요. 전체 의석은 435에서 과반수 이상 되는 것 반으로 나눠 보시면 이제 공화당이 5석만 더 일단 받으면 된다 하는 게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정말로 2016년과 2020년에 대선이 치러진 그 해에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이미 우편 투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투표율이 낮습니다. 한국의 이번에 지방선거와 마찬가지가 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지난해에 캘리포니아 뭐 주민이 뭐 그 게빈 뉴섬 소환 선거하고 그때보다도 낮았던 거거든요. 우표가 없어도 그 보낼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쪽 풀루턴 쪽에 그 보니까 페이지가 5페이지이던데요. 많은 지역에서 또 뭐
우표를 못 쳐서 아무튼 복잡하지 않은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선거가 이제 지겹다. 해봐야 별로 바뀌지도 않고 하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미셸 스틸 의원과 영킴 의원이 영킴 의원의 경우는 그 지역구가 워낙에 뭐 공화당 색이 그 강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이 재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괜찮은데 공화당 후보 다른 이 공화당 후보 예비 선거에서 굉장히 지금 잘 알려진 후보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치고 올라오니까 힘든 것이고 그리고 미셸 스틸 후보는 제이 첸이라는 대만계 후보가 젊습니다. 뭐 4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대만계 후보와 아시아계가 이 미셸 스틸 후보도 지역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아계 유권자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대결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후보 전부 여성인데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리고 총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하죠. 공화당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미셸 스틸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플루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번 선거까지 뭐 하원 의원에 영킴이 나왔는데 왜 미셸 스틸이 나오느냐. 투표용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 지역구가 이제 좀 재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미셸 스틸이 48지구였는데 그 48지구도 뭔가가 바뀌면서 그 민주당의 아주 강한 그 케이리 폴터라는 하원 의원이 같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셸 스틸이 이 지역이 그 플루턴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포함되는 곳이 조금 그 원래 있던 지역보다 민주당 색은 강해도 그래도 그걸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45지구로 이 지역구를 바꾼 겁니다. 영킴 후보도 39지구에서 이제 40지구로 됐고요. 그래서 45지구가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 37%가 아시아계입니다. 민주당 쪽이긴 한데 아시아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 후보도 민주당 후보도 아시아계인 거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을 가릴 것 없이 2명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11월 본선에서 싸우잖아요. 공화당이어도 되고 공화당 민주당이어도 되는데 미셸 스틸 의원은 민주당인 제이 첸 후보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45지구에서. 이쪽에 그 베트남계가 16% 이상이고 한국계는 5%입니다. 그 밖에 뭐 중국인, 일본계, 인도 이런 유권자들이 무척 많은데 보수적이었지만 좀 민주당 색깔로 가면서 지금은 좀 보라색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지역구입니다. 뭐 세리토스, 플루턴, 알테시아, 뭐 리틀 인디아 뭐 이런 데 다 그 포함이 됐고요. 정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죠. 한인 공화당과 대만계 민주당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싸운다는 게요.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11월 결선에서 싸우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셸 스틸 그 의원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48지구였다 45지구로 왔고 그리고 조세 형평위원이었다가 슈퍼바이저 위원장이었고 연방현 하원 의원이고 제이 첸 후보는 44살 원래는 영킴 후보랑 싸우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영킴 후보가 보좌관으로 오래 일을 했었던 에드로이스 의원에 도전했다가 2012년도에 실패한 사람이 제이 첸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했고 그리고 7년 동안 무슨 그 지역 그 대학교에 이사고 해군 출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재조정이 이 지역에서 아시아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캠페인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이 첸 후보가 가든그로브에서 신발 벗고 이제 그 선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막 난도 선물하고 하면은 또 며칠 뒤에 웨스트민스터 그 아시안 가든몰에 가서 미셸 스틸 의원이 상공회의소 회원들과 만나고 식당 주인에게 무슨 뭐 감사패 같은 거 주고 하는 것. 기금은 미셸 스틸 의원이 엄청 많죠. 410만 달러. 첸 후보보다 180만 달러나 더 모았는데 첸 후보는 예비선거에서 70만 달러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슈는 공통적인 것은 가솔린값,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인데 낙태에 대해서 남잔데 첸 후보는 낙태 권리를 지지합니다. 민주당이고 미셸 의원은 여잔데 낙태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헬스 보호 법안에도 반대했고, 그리고 뭐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색깔을 갖고 가는 겁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또 나뉘어서 이 미셸 스틸 그 의원은 신원조회 법안에 NO, 그리고 초당적인 신원조회 법안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또 NO. 총기 규제에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공식 지지는 미셸 그 의원이 뭐 많이 받죠. 케빈 맥카티, 뭐 셰리프들도 지지를 하고, 첸 후보는 주디추 하원 의원, 뭐 캘리포니아 뭐 검찰총장 등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베트남에서 이제 뭐 난민으로 이민 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산당 하면 치를 떠는 겁니다. 해서 첸이 뭐 그래서 서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미셸 스틸 그 의원은 첸이 예전에 뭔가 문화적인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베이징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첸은 대만계고요. 대만계랑 중국과의 사이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첸은 미셸 스틸 의원은 남편 그 샨 스틸이 굉장히 공화당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미셸 스틸의 남편에게 줄을 섰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 주민도 아니에요. 두 사람 전부. 첸 후보는 하시엔다 하이츠, 샌가브리엘 밸리에 살고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그 일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번 그 출마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쪼개질까봐 출마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고요. 미셸 스틸 의원은 스틸비치에 거주하죠. 이 첸 후보는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스틸 의원은 글쎄 아직 모르겠네라고 얘기했는데, 연방 하원 의원은 꼭 그 지역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말씀을 드렸었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미국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보도하는 거, 미셸 스틸 의원이 첸 후보가 본인의 영어 발음을 비아냥거렸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합니다. 한인 신문들에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뭐 어떤 뭐 식당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아시안을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미셸 스틸 그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보도도 하는데, 또 실제는 이렇다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 파운튼밸리 타운홀에서 어떠한 유권자가 첸 후보에게 그 미셸 스틸 의원을 토론을 지금 하자고 하면은 스틸 의원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토론을 나오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연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미셸 스틸 의원이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할수록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미셸 스틸 의원이 토론하자고 하면 거절할 거 분명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셸 스틸 의원은 나의 영어 발음을 그 비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이다, 사과 요구하는 것을 이 케빈 맥카티를 포함해서 24명의 전현직 공화당 뭐 정치인들, 대부분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함께 했고, 미셸 스틸 의원은 내가 19살 때 미국에 왔고 나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 액센트는 나의 히스토리다, 자랑스럽다, 1세대로서 이렇게 의회에 진출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얘기를 했고, 맥카티 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정말로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니까, 민주당 첸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자체에서는 맥카티 의원이야말로 이슬람 혐오적인 발언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웬 위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 뭐 대체 이론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첸 후보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나는 미셸 스틸 의원의 발음을 조롱한 적이 없다. 미셸 스틸 의원의 발음이나 억양을 말하지 않았다. 13초짜리인데요. 미셸 스틸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미셸 스틸 의원이 얘기하는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제이 첸 후보의 얘기거든요. 터킹 포인트를 말했다. 그런데 스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첸 후보가 나를 인종적으로 차별한다라고 유권자에게 설득해서 표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 흐리고 잘 그렇고 하니까 넌센스다 하는 터킹 포인트를 얘기를 한 거지 영어 발음이 나쁘다던가 영어 그 억양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면서 정말 슬프다. 아시안끼리 정말 이런 형태의 일이 있고 미셸 스틸 의원이 피해자로 연기하는 게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셸 스틸 의원은 뭐 아직 본선 가려면 몇 개월 남았는데 토론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형태고요. 지금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곳이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으로 넘어가나 하는 걸로요. 영킴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39지구였는데 지금 이제 40지구로 돼서 한 80%의 유권자들이 영킴 의원을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다우니, 이스트 LA, 커머스, 패라마운트, 벨가든, 벨플라워, 헌팅턴 파크, 또 메이우드, 플로렌스 이런 사우스 파크, 또 사우스 LA를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라티노도 많고 아시아도 많고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에서 영킴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무척 주목을 받았는데 공화당이 당시에 빼앗겼었던 영킴 후보가 지난번에 빼앗겼었던 자리를 찾아오게 하려고 엄청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영킴 후보의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이 미셸 스틸 의원보다는 조금 중도적이었죠.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새로 바뀌기는 했어도 에이시안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했는데 공화당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신봉자 비슷한 사람이고요. 역시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고 밤에는 우버 기사를 하고 미션 비에오의 시의원, 시장 했던 그렉 라스라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2014년 이후에 3번이나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유일한 보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약간 중도 성향을 띄었던 영킴 의원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캠페인을 하죠. 이 트럼프의 추종자인 그렉 라스 후보가 어느 정도로 약간 약간 평이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사진 보면은 탑건 영화 포스터에 본인이 탁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자켓 입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킴 의원이 이 사람은 민주당 쪽이야 하면서 사진에 막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을 막 하는데 이거는 공화당에서는 좀 아는 사람은 안 믿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엄청난 추종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 영킴 의원이 이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온건한 입장에서 더 강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유일한 공화당의 보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라스 후보는 미디어 광고를 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하루에 12마일을 걸어서 한 30파운드, 27파운드 이상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7만 가구를 방문했다고 하고 2월부터 밤에는 또 우버를 운전합니다. 우버를 운전하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를 환경운동가라서 렉서스 하이브리드 타고 운전하면서 돈 벌면서 유권자에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는데 공화당이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기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는 또 보지만 그래도 공화당에서는 왠지 툭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인물보다는 이 영킴처럼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치인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의 내분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정당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영킴 의원도 그동안은 드리머라든가 약간 이민에 대해서라든가 조금 온건하게 보이는 듯 하다가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일들이요. 이 예비선거에서 못 이기면 본선에 못 가잖아. 본선에서 못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셸 의원이나 영킴 의원이나 총기 규제 반대. 미셸 의원이 아니죠. 미셸 의원이 아니라 영킴 의원. 미셸 의원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총기협회에서 영킴 의원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태는 두 사람 전부 여자지만 영킴 의원도 뭐 낙태 금지가 상식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셸 스틸 의원도 낙태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킴 의원은 40지구, 미셸 스틸 의원은 45지구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받으셨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9만 개라고 노동부가 발표했는데요. 3월과 4월에 만들어졌었던 일자리는 약간 수정돼서 조금 하향 조정됐는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기는 합니다. 뜨겁긴 한데 과열이었던 것이 조금 덜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업률은 3.6%로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 찾기 여전히 힘듭니다. 식당에서 뭐 좌석 안내하는 사람, 여름이 되니까 메모리얼 데이 때부터 무슨 수영장 같은데 가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너스 주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팬데믹 때 떠났던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 돌아갔고요. 그래서 아무리 유연한 일정 주고 보너스 주고 해도 지금까지는 조금 일할 사람 찾기 힘들고요. 5월 달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에 비해서는 5.2%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이 8% 이상이니까 별로죠. 4월 달보다는 0.3% 올랐고 4월에는 1년 전보다 5.5% 상승했는데 5월 달에는 1년 전보다 5.2%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이번에 건설업계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연준이 해놓는 이자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건설회사는 오히려 지난달에 36,000 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소매업은 5월 달에 거의 6만 1,000개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가장 약했던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가정의 빚은 줄고 그리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 굉장히 좋은 이 보고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Less debt. Their average savings are up. A recent survey from the Federal Reserve found that more Americans feel financially comfortable than any time since the survey began in 2013. 2013년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본인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좋다고 느끼고 빚은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보다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Economy could grow faster than China's economy this year. That hasn't happened since 1976, nearly one half century ago. 네, 1976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반세기 전 새로운 모먼트로 기반은 강하다. 미국 경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테슬라 타고 다니시고 또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최근에 테슬라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 문제를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750명의 운전자가 이 자동 주행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동을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테슬라의 6월 20일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 지금 내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2021년과 2022년 모델 41만 6천 대를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he feels super bad.
정말 나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직원 줄일 준비가 돼 있다는데 그 전날 그런 그 트윗 했잖아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 구해봐라. 이게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뭐 주식값 좀 내려갔죠. 그리고 트위터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데 뭔가를 또 이렇게 제출해야지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기간과 단계가 있는데 그게 만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제로 100일째 전쟁을 치른 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침공으로 5분의 1 정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냥 영토로 보기에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4분의 1 정도는 가져간 것 같네요. 했는데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4월 달에 암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게 지금 미국 정보당국이 보고 있는 점이라고 그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본 몇 사람이 뉴스위크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뉴스위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2주일 전인 2월 7일에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아주 길었던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때 물론 팬데믹이기도 했지만 어떠한 악수도 없었고 포옹도 없었고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데도 전혀 접촉이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장관을 만나서 작은 테이블, 그린 색깔의 작은 테이블에서 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 이미 암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좀 러시아와 같이 갖춰진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도 루머도 되고 정보도 되는 거죠. 푸틴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그렇고 푸틴이 지금 얼마나 고립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화학무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가 핵무기 하라고 할 때 건강이 약하다든가 모든 것이 그러면 기반이 약하잖아요. 최고조의 권력 파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미국 정보 당국에 그게 맞다면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핵무기 그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뭐 거부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점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주말에도 조심하세요. 캘리포니아주 입원율 높아지면 마스크, 실내 마스크 의무화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